115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기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9월 첫째 주 KBL 룸앤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댓글 선정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댓글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네. 후. 농구 선수 그리고 이 이모티콘 엄청 화나는 이모티콘으로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이제 평가나 어떤 이런 거를 약간 스스로 동기부여로 삼는 자극제로 삼는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B급 감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선수는 E티어고 감성은 B급이다. 그렇죠. 네, B급 감성. 이강인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인 선수. 제가 왜 A티어를 낳겠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준석 님이 제가 읽을게요. 네. 역시 가공바 이동환. 아니 까공 이동환 선생입니다. 네. 아니 1부에서도 이렇게 다시고 2부에서도 이렇게 다 다셨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거를 그리고 좋아요도 몇 번 누르셨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특정 팀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티어를 나누셨을 때 객관적으로 봐요. 냉정하게 봅니다. 네,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오해 마시고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의 역량이나 이런 거에서 저의 스타일상의 호불호는 있겠지만 어떤 이제 팀을 뭐 좋아해서 내가 막 올린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네, 저는 이러는 거 객관적인 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성철님께서 네. 전자랜드 시절부터 가스공사를 지켜보고 있지만 풀업 이후 4강권이 희망회로 돌려서 가능한 목표임라고 하셨고 이대하는 매년 부상 달고 있고 정여구는 시즌 아웃 선수의 애초부터 정교한 디테일 정확도에서 평균 이하에 물론 기본 키도 운동력도 있어서 주전을 뛰겠지만 리그를 잡아먹을 선수는 아니라는 게 요점임 이렇게 하셔서 전자랜드 시절부터 보고 계셨고 가스공사가 다크호스는 될 수 있는데 우승 후보는 아니다. 냉정하게 그쵸.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스공사의 전력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가스공사 과거 전자랜드 시절부터 봤을 때 이 팀은 뭔가 그런 우승까지는 결국 못할 것 같다. 이 팀이 해왔던 보여줬던 것들을 보면은 어떤 어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승은 안 될 것 같다. 왜 이런 이제 하나의 요점이 있고 또 하나의 요점은 이대성도 왔고 멤버 뎁스도 좋고 사실인데 A급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막상. 네. 예,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거죠. 뭐 이대헌이나 정혁은 뭐 이제 뭐 이런 리그 잡아먹을 선수들은 아니다. 뭐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스공사가 좀 극복해야 될 이슈들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 되게 크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네, 근데 리그를 잡아먹는 선수가 있나요? KBL에? 많진 않죠. 네, 거의 없는 굉장히 것 극소수.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음. 가드진의 허훈, 뭐 KCC의 이승현, 또 누가 있나요? 김선영, 안영준, 최준용 이 선수들도 리그를 잡아먹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개개인별로는. 그렇죠. 네, 뭐 오세근, 뭐 예를 들면 뭐 전성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가스공사는 이제 사실은 지난 시즌에 부상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올 시즌도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조화를 만드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스공사 팬 여러분들은 여전히 좀 희망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지지난주에 이승현 선수 뭐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허웅 선수랑 같이 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허웅 이승현 하면 최고의 원투펀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팀들의 원투펀치를 비교해서 본인들은 뭐 어느 정도인 것 같으냐. 약간 제가 이슈를 만들려고 좀 이제 일부러 좀 이제 그런 주제로 좀 재밌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허웅 선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농구를 2명 갖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 원투펀치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지만 결국엔 5명 조하고 그게 안 되면 원투펀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히 KBL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 리그를 씹어먹는 선수라는 개념이 사실 통하는 선수가 되게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예요. 한 시즌에 뭐 한두 명 정도? 진짜 국내 선수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짜임새, 뎁스 이게 오히려 좀 또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가스공사는 또 괜찮은 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이현중 선수가 만약에 KBL로 온다 그러면 그 선수가 좀 잡아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예전에 왜 KCC가 이대성 선수 영입했을 때 이대성, 이정현 이렇게 있었을 때 외곽에서의 원투펀치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그에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예,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어떤 선수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선수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메우면 좀 더 스텝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선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한국 농구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고 저는 그런 선수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와가지고 감독의 전술을 뭐 이동희 기자 많이 말씀하셨지만 감독의 전술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선수가 아직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허운도 그렇고 솔직히 얘기해서 김선영, 뭐 최준용, 안영준, 뭐 전성현 또 누가 있나요? 이승연, 오세근 다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물론 그 선수는 그 포지션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의 어떤 힘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시너지가 막 나면서 뭔가 팀이 상승세로 가는 그런 게 좀 약해요 많이 NBA에 비해서는 예, 물론 뭐 NBA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도 저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멤버 괜찮고 뭐 KCC도 괜찮고 지금 그렇습니다. SK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상정님이 네. 이제 저번 시즌 송교창은 부상으로 해서 출전수도 적고 상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승현이 온 것과 비교하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네. 제 말이요. 네네. 아니 지금 네 되게 신나셨어요 일부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송교창은 지난 시즌은 아무래도 기여한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이승현이 추가됐다 지난 시즌에. 요거 되게 맞는 말씀이에요. 인정합니다. 네. 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저는 스타일의 차이. 그렇죠. 송교창이 절정이었을 때와 이승현이 절정이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그거 네,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 서포팅하는 게 약간 옆에서 신나게 말리는 며느리 같은 느낌. 신우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희상정님의 의견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저는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네, KCC는 달리는 농구인데 이승현 선수는 약간 달라서 색깔 변화가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과도기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희상정님께서 키플레이는 무조건 김지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김지한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그렇죠. 중요한 선수고 지금 달리는 농구를 얘기를 하셨는데 KCC가 KT하고 지난 연습 경기 할 때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응집력이 좀 좋아 보이는 모습 그리고 한 2시즌 전에 그 정규리그 우승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좀 빠지긴 했었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승현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전 느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거기서 트랜지션을 맞출 수 있는 어떤 빅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환 기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지금 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리스펙트 받는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제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 이렇게 좀 의견 차이도 있고 이래야 네. 볼 맛이 있죠. 우리 그 그렇죠. 애청자님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서로 다른 의견 많이 내면서 네네. 좀 약간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이런 장면이 또 재미를 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좋습니다. 네. 자, 고향 캐럿 점퍼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까지 데이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캐럿 점퍼스, 고향 캐럿 점퍼스로 지난주에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폼 색깔을 이제 구단 공식처럼 이제 요즘에 비비드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하거든요. 컬러 얘기할 때 비비드 오렌지. 그런데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당근색이다. 역시 캐럿 점퍼스다. 당근이지. 네, 당근이지. 그리고 마스코트는 이름이 대길이. 저는 이제 대길이라는 이름은 그 예전에 드라마 추노 했을 때 그렇죠, 주인공 이름이 대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연상하시던데. 저는 타짜. 만화 타짜 그 주인공 대길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개구리 보니까 약간 그 진로 소주 캐릭터 같지 않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진짜로. 좀 닮아가지고. 소주를 부르는 대길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 그거더라고요. 캐럿이 이제 그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하는 그 약간
모험 뭐 어떤 캐릭터 광고 캐릭터가 딱 그 개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네네. 그대로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계속 보니까 귀여워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네. 진짜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원래 좀 강한 걸 쓰잖아요. 뭐 네, 뭐 사자 송골매, 호랑이 사자 호랑이, 맞아요. 뭐 네. 페가수스도 나오고 네, 뭐 네. 이러는데 개구리 약한데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네. 저런 캐릭터가 10개 구단 중에 한 캐릭터 있어도 괜찮긴 하겠다. 그리고 어린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고 좀 친근한 느낌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겼을 땐 좀 뭐랄까 기쁨이 2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이제 네. 마스코트였던 이미지가 될 수 있겠다. 괜찮네. 점점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캐릭터가 확실하고 인상에 되게 깊어서 저는 그런 부분 되게 괜찮긴 한 것 같아요. 네. 관건은 이제 뭐 이렇게 지거나 이랬을 때 팬들끼리 개구리 뭐 잡아먹겠다 뭐 이런 식의 아. 어떤 이제 이런 놀림, 그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허재 대표가 뭐 개구리 약해 보이면 사냥을 잘한다 그랬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네, 아니, 재치 있는 말이었어요. 역시 네. 우리 예능인 허재 감독, 네. 허재 사장. 네, 근데 자 보세요. 네. 자, 개구리가 사냥 무슨 사냥을 파리 뭐 이런 거 벌레들을 그렇죠. 다른 팀은 벌레가 그 사자 호랑이를 먹을 수 있겠냐고. 네, 그렇죠. 농담입니다. 예. 네, 네, 그렇다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현장에서도 이게 딱 공개되고 개구리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 많아서 재치 있게 풀어내신 것 같고 되게 저는 좋은 멘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기사화도 진짜 많이 네.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세희 감독님도 뭐 이제 뭐 처음에는 개구리 좀 보고 별로했는데 계속 보니까 괜찮더라.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시즌에 현재 뭐 70%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캐롯이 네, 메인 스폰서니까 네. 써야죠. 갖다 써야 그렇죠.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미지를 그 당위성을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있지만 그런 거 치고는 나름 신선하고 괜찮다.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다 알아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뭐 이제 구단 시즌 되면 막 응원 같은 거 하잖아요. 클래프라고 착착착 치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캐롯은 약간 당근 모양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신나신 분들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약간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캐롯이니까 되게 재밌는 마케팅들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그 야채값도 많이 오르는데 저희 역시 물가를 잘 하시네요. 퀴즈 내고 이제 당근 한 박스 예,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린이들이 사실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어떤 그 또 가족 단위 팬들에게 또 어떤 어린이들 당근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줄 수 있는.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한 소리.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승희 감독이 팀 훈련 해보니까 KGC에서 하던 많이 움직이는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농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캐롯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팀 구성상 이런 농구를 해야 되는 팀이고 외국인 선수들이 사이먼 데이비스 외에는 사실은 박진철 선수도 굉장히 뭐랄까 수비형 빅맨인데 강점은 움직이는 거죠. 약점은 이제 셋업펜스였던 공격력이 부족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야 되고 트랜지션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 이정현이죠. 작정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정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좀 되게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또 코멘트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크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능성만 네. 스스로 봤을 때 확인이 됐고 지난 시즌 우산 안에서 따뜻하게 플레이했다. 이제는 성현이 형과 그런 역할을 직접 해야 된다. 되게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유덕 기자가 지난 한 2주 동안 이정현에 대해서 아직 좀 봐야 된다. 아직 좀 불안하다. 이 얘기를 하신 게 그 이유를 딱 정확하게 이정현 선수가 바로 본인 스스로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정현 선수의 멘트는 저는 뭐 충분히 12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정현 선수가 이제 스스로 이제 홀로서기를 좀 해야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뭐 미드레인지 점퍼는 워낙 좀 뛰어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이제 이대성 선수, 이승현 선수 우산 안에서 플레이했다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면은 거의 핸들러 같은 윙이었어요 사실상. 예, 네. 아무래도 이대성 선수가 탑이나 이쪽에서 볼을 좀 이제 핸들링을 하고 이정 선수는 코너에서 45도, 뭐 45도에서 탑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번처럼 플레이를 많이 했었죠. 중간 중간에 뭐 장신 1번을 보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역할이었고, 그래서 공격 이동 비중도 지금 뭐 이제 기록 뭐 이제 수치로 좀 말씀드렸지만 스팟업이 더 많았어요 핸들러보다는. 네. 근데 이제 새 시즌은 아무래도 1번으로서 역할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2대 게임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대 게임에서 어떤 롤하는 선수에게 혹은 팝아웃 로슨처럼 팝아웃하는 선수에게 얼마나 적절한 패스,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전성현이 크게 뭐 이제 크게 스윙을 할 때 그때 어떤 패스 타이밍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시즌은 이정현 선수에게 되게 새로운 좀 도전일 것이다. 2번으로서는 이미 이 선수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1번으로서의 어떤 모습도 좀 이제 적절하게 보여줘야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선수는 저는 두 가지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뭐 미드레인지 점퍼는 이 선수의 어떤 실력 중에 하나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팟업 공격들을 많이 하고 2대 핸들러 비중이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2대 핸들러를 했을 때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미드레인지 점퍼라든가 아니면 이제 갈라주는 패스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속공 상황에서 이 선수가 이제 그 상대 수비를 갖다 찢어 놓으면서 뭔가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즉 네. 이제 이 선수가 그 세트 오펜스나 아니면 속공 상황에서 상대 수비를 찢으면서 자기가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팀 동료에게 찬스를 갖다 만들어 주는 이제 크리에이팅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파괴력이 좀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그럼 과연 메인볼 핸들을 했을 때 다음 시즌에 전성현 선수가 뭐 1옵션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대비를 하고 올 거고 상대 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태거 스크린이라든가 이거 받아서 전성현의 어떤 3점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 다 준비를 하고 올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정현 선수가 2대2 공격을 갖다가 했을 때의 어떤 그 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상대 수비를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전성현 선수의 1옵션 공격도 좀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정현 선수가 수비를 찢어 놓을 수 있는데 이 수비를 갖다 찢어 놨을 때 어떤 그 지속성이 얼마나 될까? 이 선수가 주전으로서 메인으로서 했을 때 그걸 이제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기복이 좀 나타나면서 수비에서 체력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수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뭐 공격에서 좀 불안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기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정현 선수가 올 시즌 기로가 있는 그런 핵심 실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속성이란 결국에는 이제 상대의 대응과 연관이 좀 있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네. 이제 KBL에서는 상대가 저 선수는 저 팀의 에이스 핸들러다 싶으면은 어떤 특정 방향 왼쪽이든 오른쪽이 약한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는 수비를 해버린다든지 그렇죠. 트랩 수비를 강하게 해서 압박을 강하게 해서 자꾸 볼이 손에서 밖에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다른 선수가 공격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비가 굉장히 또 조직적으로 잘 맞춰져 있는 게 사실 KBL 팀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에는 이대성에게 그런 수비를 거의 집중적으로 했다면은 네. 이정현은 이제는 자기가 당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산 안에 있는 것과 직접 우산을 드는 것의 차이인 거죠.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모는 수비를 했을 때 그런 자신의 방향적인 약점을 극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대의 어떤 2대2 수비 경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얼마나 거기에 각각 예를 들어 스위치를 하면은 아이솔레이션 그냥 딥스를 꽂아버리고 해치를 넣으면 이렇게 해치를 넘어서서 패스키를 찾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드랍백을 하면 미드레인지를 꽂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리머텍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때 어떤 리드 리액트로 해내느냐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속성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정현 선수 개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정현 선수 이제 말이 너무 잘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걸 진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꼰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요즘 세대 이제 그 선수들은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선수들이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배웠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말로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선수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게 어떤 분이 말을 너무 잘해요 다들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어떤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팀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표현을 과감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맞아 저렇게 하면 좋은 선수네. 근데 실제적으로 코트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발현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하면 그 싱크로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요즘 세대 나누는 것도 좀 그렇긴 하고 제가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요즘 세대 선수들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근데 코트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모습들이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구나.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뭐 좀 무뚝뚝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얘기는 안 하는데 밖에 뒤에서 뭐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지금 선수들은 방향 성적도 좋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런 분이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목표도 뚜렷한데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발현이 되는 싱크로율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이건 또 다른 어떤 특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정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선수들이 전체 그런 네. 경향이 좀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GC 같은 경우 이제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지금 비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연습 경기를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보인 어떤 모습들 이런 거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에서 지금 김상식 감독의 어떤 색깔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펜스는 확실히 이 모션 오펜스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네. 탑에서 이제 뭐 센터 5번이 어떤 이제 탑에서 볼을 잡고 핸드오프를 기다리고 다른 쪽에서 이제 코너나 45도 슈터들이 그걸 받으러 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이제 계속 공간을 만들고 상대 수비를 흔드는 약간 이런 식의 네. 어떤 모션 오펜스. 그래서 뭐 길게 이렇게 이제 자막으로 설명을 붙였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진짜 움직임이 많은 모션 오펜스다. 그래서 문성훈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확실히 좀 움직임이 많은 오펜스에서 많은 움직임을 요구하신다. 김상희 감독은 그 색깔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거기서 파생 효과죠. 그리고 그 네. 파생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모션 오펜스라는 결국에는 선수의 움직임이 되게 어쩔 때는 되게 프리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좀 그 타이밍이나 컷하는 타이밍, 받으러 가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야 돼요. 그게 한 번 삐걱되면 그 오펜스가 그냥 확 죽어버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핸드오프 패스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5번 뭐 스펠맨이나 뭐 데릴 멀로는 뭐 원래 워낙 이런 거 잘하긴 하는데 스펠맨 같은 선수들이 어떤 이 핸드오프 패스의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리고 핸드오프 패스를 하면서 거는 어떤 스크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인상공수 오펜스의 어떤 레벨이 좀 달라질 것이다. 색깔은 이렇다고 하면 레벨은 선수의 수행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동환 기자가 여기 시카고 액션이라는 모션 오펜스의 일종의 어떤 패턴을 하나 얘기를 하셨어요. 요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시카고 액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단 스태거 스크린이라고 보면 돼요. 두 명의 스크리너가 딱 있고 코너에서 그 슈터가 이제 두 명의 스크린 받아 탑으로 올라오는데 그 동작까지 똑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맨 마지막 두 번째 스크린을 거는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고 네. 거기서 핸드오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오프 한 명이 핸드오프를 감히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시카고 액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져 있고 요즘에는 거의 모든 팀들이 뭐 좀 이제 부분적으로 쓰는데 요거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인상공사처럼 모션 오펜스를 많이 가미하려는 팀은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이게 만약에 첫 이제 시카고 액션이 이게 잘 좀 원활하지 않다. 상대가 뭐 이렇게 길목을 막아선다지 그러면은 탑에 있는 5번이 반대편 사이드를 보고 다시 드리블을 치면서 그쪽에서 또 시카고 액션을 노리기도 하고 이걸 좀 사이드 전환을 하는 어떤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그렇게 되면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됐을 때는 5명의 선수가 다 밖에 나가 있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스페이싱 기본적인 스페이싱이 있는 상황에서 공격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여기서 다시 스태거 스크린은 두 명이 연달아서 이제 스크린에 서는 동작인데 두 번째 있는 선수가 공을 잡고 있는 거고 거기서 핸드오프해서 이제 그렇죠. 플레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강점은 그냥 일반적인 스태거 스크린은 뭐냐면 제 4의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두 명의 선수가 스크린 서고 한 명이 그 두 스크린 받아서 그 제 4의 선수에게 패스를 받아서 이제 그렇죠. 슈팅을 노리는 오퍼드 건데. 볼 움직임인데 원래는. 네. 네네. 근데 이제 거기 핸드오프가 가면 시카고 액션은 뭐가 다르냐면 두 번째 스크린에서 핸드오프 받고 바로 찬스가 파생되면 던지고 거기서 파생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핸드오프한 패서가 스크린 걸었다가 그 다음에 각도를 바꿔서 다시 스크린 걸면서 바로 2대2로 전환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옵션, 2옵션이 바로바로 수행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이제 첫 번째 옵션이 안 먹혔을 때 2옵션은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공격 제한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쓸 수 있는 어떤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볼 무브로 움직임 그리고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2대 게임 어떤 전환 이런 거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션 오펜스 모션 오펜스 그리고 5명이 모두 움직이는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 이게 좀 추상적인 내용이고 많은 감독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명이 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KGC는 시카고 액션 그걸 뼈대로 해서 지금 모션 오펜스를 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비에서는 뭐 김승 감독 체제에 있는 부분들은 덜 건 덜고 할 건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과연 KGC는 어쨌든 뺏는 수비, 압박하는 수비를 되게 잘했던 팀인데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쓸까? 아예 버릴 네. 수는 없을 텐데. 네. 왜냐면 선수들 거기 많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꽤 비중 있게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예 버리고 아예 뭐 우리는 무조건 뭐 그냥 지키는 수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밖에서 볼이 돌 때 그때 한 번씩 탁 쳐주면서 그냥 스틸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사이드라인 쪽이 몰리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트랩을 확 가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강한 압박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어느 정도 유지를 가져가면서 수비 어떤 틀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저는 수비 연습 경기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전면에 내세우면 이제 김세희 감독 체제 때처럼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은 네. 좋았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떤 비중을 어느 정도 딱 잡고 부분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장점은 가져가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단점은 결국에는 이렇게 압박과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어떤 세이브가 잘 안 된다는 건데 이걸 부분적으로 썼을 때는 어떤 이제 그런 체력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죠. 아, 네. 기습적인 더블 팀 그리고 스틸 노리는 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수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승부처에 따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비중 갖다 좀 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갖다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제 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KGC는 지금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는데 과연 이 약간의 변화된 공수에서 변화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가 KGC가 그렇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리그컵에서 베일이 좀 벗겨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윙 쪽 저희가 지난주에 뭐 티어 얘기할 때도 윙 쪽 DB 확실히 약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윙에서 또 이제 강상재가 장신 윙으로서 좀 핵심 같고 강상재의 역할이 조금 이제 디테일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그 큰 이유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가드진의 변화. 지난 시즌 DB의 가드진은 박찬희, 허웅의 이제 뭐 이준희 아니면 정호영 뭐 이런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좀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죠. 네. 허웅이 이제 뭐 스텝업을 했지만은 1번으로서 뭐 게임 풀어주는 부분에서 박찬희는 좋지만 이 선수 슈팅에 약점이 있어서 세깅을 당하고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두경민, 알바노는 지금 이제 뭐 두경민이 검증이 됐고 알바노 같은 경우도 뭐 독일 리그나 이런 데서 뛴 모습 봤을 때 이 선수 레벨이 상당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강상재 역할도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에 강상재 선수가 이제 메인 볼 핸들러는 아니고 볼 핸들링을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공격 전반에서 뭔가 자기가 해야 될 멀티플레이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핸들링 역할은 좀 더 덜어내는 거죠. 왜 덜어내느냐? 두경민이나 알바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난 시즌보다는 가드진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강상재는 본연의 역할을 갖다 좀 더 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3.5분 역할을 갖다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트리플 포스트가 만약에 선다 그러면 외곽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DB의 어떤 전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 그게 강상재 포지션의 어떤 변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난 시즌에 2대0 핸들로 11.3% 네. 대비를 가장 높았고 거의 뭐 본인의 3옵션 정도까지 가져갔으니까 강상재라는 선수의 어떤 스타일에 상에서 되게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근데 또 잘 소화했어요. 네, 꽤 괜찮았어요. 네네. 생각 저도 좀 놀랐어요. 저런 2대2 센스가 있는 저 선수가 핸들러로. 그렇죠. 예, 그래서 김종규나 조니 오브라이언트랑 이제 빅빅 피켄롤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이 선수가 여기에 익숙한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선수가 오히려 이제는 이제 2대 핸들러 역할은 두경민 알바노에게 좀 더 맡기고 본인은 이제 이 사이즈 차이로 하는 거 포스트업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옵션들 뭐 이제 스팟업이나 컷인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그 사이즈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상재의 디테일한 어떤 역할은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상재 본인도 이제 3번 포지션에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이제 뭐 미스매치 공략하는 쪽에 좀 이제 장점 더 살릴 거고 외곽 수비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이 생각해도 좀 부족하다. 센스 있게 좀 대처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핸들러 빈도가 11.3%뭐 대비 최다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4% 미만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한 5에서 8% 정도를 가지고 가고
그렇죠. 왜냐면 괜찮으니까. 이 선수가 왜 2대2 공격이 괜찮냐, 빅빅 피킹이 되냐면 슈팅이 워낙 좋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비수가 방심을 할 수가 없고 2대2 공격에서는 필연적으로 스크린을 받게 되면 뭔가 찬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 선수가 슛을 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이제 두경민, 알바노가 모든 이제 그 핸들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뻔하니까. 그렇죠.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죠. 상대가 예상을 하거든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승부처에서 이 두 선수를 미끼로 놓고 강상재의 어떤 의외의 어떤 그 어택 이런 부분을 갖다 가미를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미스매치 공략 분명히 해야죠 강상재 선수가. 근데 강상재 선수의 그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포스트업도 포스트업인데 미드 점퍼나 석점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이제 핸들링 비중은 줄이되 대신에 일정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섞어 쓰는 게 훨씬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황골 탈퇴 그리고 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석 감독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제 강한 수비, 5명 모두가 참가하는 리바운드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사실 뭐 모든 감독님들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분인데 여기 이제 트랜지션 오펜스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농구다. 네. 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번 한 번씩 좀 언급했는데 리그에서 속공이 가장 약한 팀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황골 탈퇴라고 저희가 뭐 표현을 했는데 은희석 감독 이런 농구를 추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삼성 입장에서 보면 그 선수 어떤 구성상으로 보면. 근데 될까 안 될까는 또 봐야 되는 문제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렸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 트랜지션 그냥 우당탕탕 우영우네. 우당탕탕 우영우. 우당탕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트랜지션도 굉장한 조직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 뭐 몇 년의 어떤 몇 년까지는 아니고 1, 2년 정도의 어떤 그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그게 KCC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KT전에서 좋은 조직력,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가미하면서도 우당탕탕이 아니고 뭔가 이제 정제된 어떤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된 이유가 뭐냐면 KCC가 2년 전에 정규리그 우승을 할 때 어떤 그런 이제 좋은 기억들이 있고 그걸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도 이제 그걸 만들 필요는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그렇죠. 봤을 때는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트랜지션이 정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이 정교해야 되냐 이렇게 봤을 때 트랜지션을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수비죠. 수비와 리바운드.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아직 우리나라는 리바운드를 한 선수가 직접 볼을 몰고 가는 장신 선수 그런 이제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되게 제한적으로 최준용 정도 외에는 아직 그런 역할을 수행한 선수는 없어요. 예전에 라션 토마스. 예, 라션 토마스. 예, 뭐 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보기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빅맨의 리바운드를 잡으면 라거나. 예, 그렇죠. 미안합니다. 예. 예, 아니면 이제 마음대로 했던 니콜슨이라든지 몰고 가다가 턴오버. 그건 동네 농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B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은 말씀드린 드레이먼드 그린, 파스칼 시아캄 뭐 이런 선수들 리바운드를 잡고 가거나 아니면 가드가 직접 리바운드를 잡고 그냥 바로 치고 나가는 식으로 템포를 올리는 어떤 작업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빅맨 리바운드 잡으면 그래서 가드가 빨리 가줘야 돼요. 가줘서 그 거리에서 미다웃인 거죠. 바로 받아주고 거기서 바로바로 치고 나가줘야 되는. 일단 여기서 첫 번째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속공 거의 나오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드가 그래서 빨리 받고 몰고 갔을 때 각자의 공간을 지키면서 가야 돼요. 저희가 뭐 5대0 할 때도 스페이싱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공에도 스페이싱이 있어요. 크게 봤을 때 가운데 레인, 양쪽 사이드 라인 여기를 봤을 때 가드가 사이드 라인 쪽으로 몰고 가면 가운데 레인에서 빅맨이 달려주고 반대편 사이드 라인에서 슈터들이랑 이쪽 같이 달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간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려주는 어떤 이런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긴 하고 다시 프로에서는 그냥 갖춰야 되는데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KCC 말씀하셨지만 KC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패스트 브레이크가 안 됐을 때 두 번째 2차 속공, 빅맨의 2차 속공 그리고 그것까지 안 됐을 때 3차 다 넘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5대5지만 아직은 되게 이른 타이밍에 다시 가드가 볼을 잡고 바로 오펜스 시도하는 어떤 3차 속공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2년 전에 정규리그에 뭐 우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디테일들까지 사실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삼성이 트랜지션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디테일들은 아직 잡아야 되는 단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윌리엄 나바로 그리고 이메뉴얼 테리 이 두 선수가 이제 빠른 선수이고 높은 선수이고 그래서 그런 공격의 형태를 갖다 취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부분이에요. 좋은 부분인데 새로운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주전들이 거의 물갈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 명이 기본적으로는 들어와야 되고 이정현 들어와야 되고 테리 들어와야 되고 나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김실에 뭐 또 한 자리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바뀌었을 때 얼마나 좀 더 당김질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팀도 리그컵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팀이 되지 않을까 리그컵에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럼 이제 3명이 새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네. 저는 5대5로 뭔가 막 짜임새 있는 모습을 첫 시즌 만에 바로 보여주는 게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제 예전에 유독 기자께서 이 KGC가 왜 또 챔프전에 갔는가 어떤 그런 이재도가 나갔음에도 이런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팀인데 그 호흡이 이미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네네. 예,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삼성은 이제 변화하는 팀이고 김실에도 온 지 1년밖에 안 됐고 임동석 장민구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정현 왔고 나바로 왔고 외국 선수 새로 왔기 때문에 5대5에서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환상적인 합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맞추는 단계거든요. 어쨌든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속공은 상대적으로 어떤 에너지 레벨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히려 포인트 이지 득점을 좀 만들어주는 게 이 팀의 어떤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반등도 좀 노릴 수 있는 좀 현명한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굉장히 좀 지켜볼 만한 팀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팀입니다, 진짜로. 네.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좀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이 팀이 만년 차에서 벗어나서 그쵸. 6강 다크호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뭐 리그가 이제 풍성해지겠죠. 네, 그래서 삼성을 응원합니다. 저는. 예. 방금 좋아한다고. 네, 좋아합니다. 좋아 응원합니다. 네, 좋아 응원합니다. 네. 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삼성 커밍아웃 했었잖아요. 네. 여자 농구의 하나원 큐, 네. 남자 농구의 삼성. 아, 그리고 선밍아웃 하셨군요. 그리고 네. 선수로선 데이비드 사이먼 데이비드 사이먼. 봐줘야 됩니다. 예, 사이먼. 아, 사이먼 더미니 예, 좋습니다. 개굴 개굴.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 시즌에도 좋은 전력 이야기 뭐 좋은 전력 갖추고 있다 평가 네. 받고 있지만은 역시 이제 좀 다른 선수들 성장을 해줘야 되면 제가 일부 댓글에서도 뭐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 주셨죠. 뭐 김선영, 최준용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지만 다른 쪽에서 성장이 필요하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오재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천 선수가 뭐 핵심 로테이션 자원이었고 수비로서는 지금 뭐 흔한 말로 깔 게 없는 선수예요. 그렇죠. 예. 리그 최상급 수비력이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얼리로 프로에 진출했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좋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지도자는 슛이 없어서 프로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수비가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선수를 이제 스틸픽이라고 봤거든요. 이 선수 지명하면 대박이야. 그런데 SK가 이제 지명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수비가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는 공격력만 조금만 얹으면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선수는 워낙 수비에서는 지금 한 2시즌 동안 완벽하게 보였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죠. 정말 이제 얹으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선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첫 시즌에 신인왕 탔고 두 번째 시즌에도 어떤 팀의 우승에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롤플레이어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격적인 측면 본인이 슈팅 연습 진짜 많이 하는 게 느껴져요. 경기 전에 뭐 이런 모습이나 영상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봐도 훈련을 많이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SK가 오전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SK의 가드진을 보면 사실 숫자가 되게 많습니다. 김선영도 있고 오재현도 있고 최원혁도 있고 홍경기도 새로 영입을 했고 그리고 군 전역하는 최성원도 있고 네. 되게 많아 보이지만 최성원 좋죠. 예. 근데 이제 전희철 감독님의 생각은 그럽니다. 최성원이 오긴 하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상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상무에서 온 첫 시즌에 뭔가 기대하는 게 사실 미지수다. 맞아요. 예.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당장 다음 시즌에 최성원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재현, 최원혁, 홍경기가 잘해줘야 되고 그 중에서 역시 이제 수비가 가장 좋은 오재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성장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냐? 수비적인 면을 봤을 때 대인 수비는 완벽한데 전희철 감독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개인 수비를 워낙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로테이션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 때가 있다. 맞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본인은 이렇게 제가 이제 오재현입니다. 이동혁 선수를 맡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김선영과 최준용이 2대2 수비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드리블 치고 올 때 보통 이제 KBL에서 2대2 수비는 내가
내가 마크하는 선수에서 약간 반발짝 정도 떨어져서 긁어주는 수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핸들러의 공간을 좁혀주는 수비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오지환 같은 경우는 내 수비수에 워낙 몰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상대 스페이싱을 내주는 그런 이제 예. 효과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전시철 감독님이 개인 수비는 뭐 지금도 이미 최고고 뭐 이제 KBL에서 정말 손꼽히는 선수가 될 수 있지만 로테이션 수비나 어떤 팀 디펜스에서 아직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 예. 아 근데 그거 욕심이에요. 아, 욕심이라니까. 아 자기는 그렇게 했어? 에이. 아 네. 굉장히 냉정한. 네. 전시철 감독님 보고 계시죠? 아. 네. 아 자기들은 그렇게 했냐고 감독님들이. 너무 완벽을 역시, 추구하시는. 예. 예. 공격할 때 수비에서 쉬었잖아요. 네. 수비할 때 공격에서 쉬었고. 아 그리고 예, 개인 수비 잘하면 개인 수비 잘하면 전체적인 수비에서는 좀 뭐 네. 빵꾸도 났었고. 아 경험이 쌓이면 뭔가 되겠지. 물론 이제 네. 거기서 채직을 가하고 그걸 이제 발전을 하는 건 좋은데. 음. 그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원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팀 수비가 필요할 땐 최원혁 선수를 넣고 개인의 어떤 그 에이스 스타퍼 역할을 할 때는 오지환 선수를 넣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한데 너무 욕심이다.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된다. 예. 하겠죠. 네. 예. 어린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네. 약간 투머치야. 예. 예. 아직은 예. 이미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장관님 이제 네. 그런 얘기를 좀 네. 하셨고 이제 네. 공격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가 사실 쉬는 시즌 때 좀 임팩트를 줬던 게 수비 같은 경우는 뭐 이던 기자도 한번 언급하셨지만 변준영을 1대1로 막는 모습이나 수비적인 네. 임팩트 워낙 네. 컸고 공격 쪽에서는 이 선수가 보면 한 번씩 트레이션에서 되게 놀라운 피니시라든지 아 맞아요. 2대2 할 때 갑자기 뜬금없는 미드레인지 점프, 풀업 점프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때 네. 김선영이 제가 기억하기로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그 역할을 되게 네. 잘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무래도 지난 시즌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에서 롤이 다른 핵심 선수들에게 많이 가 있으니까. 근데 다음 시즌은 좀 속공적인 면에서라도 조금씩 득점을 조금 추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약간의 공격적인 측면에서 반등만 하면은 사실 뭐 이 선수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사실 코트 마진이 그렇게 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쵸. 차이가 나지 않고. 물론 이제 팀 디펜스가 필요할 때는 이 선수가 그런 이제 어떤 집중을 갖다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비의 세밀한 약점들이 있지만 뭐 에이스 스타퍼를 막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살짝 미스가 나는 거는 경험이 쌓이면서 보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지금 상태에서는 안영준 선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어떤 최적의 대안이고 이 선수가 성장을 했을 때 SK는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 그 순위로 갈 수 있다. 지금 SK는 굉장히 밝아요. 전시현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안영준 선수 공백을 어떻게 메울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아마 마련해 놓고 있을 거예요. 이 감독님이 보통이 아니세요. 보통이 아니세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SK는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고 다음 시즌에도 안영준 공백은 있지만 4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 네. 네, 저는 뭐 진짜 잘 풀리면 뭐 4강 직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진짜 4위의 밖은 좀 상상이 안 가네요. SK가. 그렇죠. 안영준이 없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경쟁력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좀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지환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다른 선수들의 성장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규리그는 굳은자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